발표자께서는 최근 디지털 세제의 동향과 분석과 관련하여 디지털 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세, DST로 약칭되는 이 세금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BEPS 그 다자간 협의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필러 1, 2에 해당하는 디지털 세제의 그 도입 방안 제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그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게 됨에 따른 그리고 이 관련된 세제가 우리나라 그 세법 체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당면 과제도 제시해 주셨고요. 또 국내 과세 체계 하에서 이들 세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도 저자 나름대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권 명기대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디지털 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제 아주 최근 자료부터 해서 과거의 어떤 이제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디지털 세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제 정리가 되는 아주 유익한 이제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 기존에 이제 디지털 세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데 발표자께서 이제 데이터세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그 데이터세를 이 디지털 세제의 틀 내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동시에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좀 흥미있게 저도 이제 이 그 발표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발표자의 내용과 이제 견해를 좀 같이 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뭔가 이제 코멘트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논의다 보니까 이제 발표문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의문점이 이제 들 수 있는 그런 사항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디지털세와 데이터세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궁금했는데요. 이 발표문의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세제 내에서 이제 데이터세를 이제 같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디지털 세제는 사실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조세 회피 방지와 관련된 논의고요. 이 데이터세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나오는 어떤 그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같이 논의될 수 있는지가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좀 이제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그림 2를 보면요, 그 데이터세의 개념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발표자는 이제 디지털세 개념도의 초과이익을 먼저 데이터세라는 소비세로 과세하게 되면 나머지 초과이익은 이제 디지털세에 비해서 감소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과이익을 이제 소비세인 데이터세와 그다음에 소득세인 디지털세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개념이 저는 이제 좀 바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제 소득에 대한 것이고 그렇다면 데이터세도 소득에 대한 과세의 틀 내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세가 간접세에 해당하는 일반 소비세와 어떤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조세가 아닌 사용료나 부담금 등의 일부로서 원가에 반영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좀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이제 제 의문점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세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그림에서 보면 데이터세를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이제 전체를 다 과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또 디지털 세제에서 어떤 문제점처럼 초과 이익이 이제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배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의 디지털세 개념도의 초과 이익과 같이 또 원점에서 이제 다시 과세권 배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데이터세를 이용해서 먼저 과세를 하게 되면 초과 이익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이 데이터세가 디지털 세제의 어떤 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발표문 5장의 그 2절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세가 매출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그 DST도 보완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이 존재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보완하는 역할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세는 이 디지털세보다는 오히려 DST와 보완 관계 있는 건지 좀 궁금한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데이터세 사용 그 데이터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세와 데이터세의 어떤 공통적인 과세 대상이 될 건데 이제 그게 아닌 뭐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거에 의해 존재한다면 이 디지털세와는 관련이 되지만 데이터세와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또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광고 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 이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가 지금 말씀하신 틀 내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견을 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전에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자료도 보니까 이제 이 어디 세계 지도를 놓고 이 DST를 이제 도입한 국가가 이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좀 놀랐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DST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이제 OECD 차원에서는 이제 디지털세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DST를 이제 조금 더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발표문을 들으면서 좀 해결이 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실 DST가 이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득과세 틀하고는 좀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득과세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제 제가 그 전에 읽었던 글에서는 이제 조금 발견을 못했는데 이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이제 그 DST에서도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득과세 틀은 갖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소득과세 틀과는 좀 다른 어떤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중과세와 관련된 이제 조금 논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발표문의 그 이제 3장의 3절에 보면 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하고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의 어떤 차이를 이제 전제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제 이중과세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그렇게 생각도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논리가 DST가 소비세의 형태로 과세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와 이중과세 여부에서 판단되는 좀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사업장과의 차이를 굳이 보려고 했던 이유가 좀 특별히 있으신지 뭐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발표문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이 다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게 이제 그 디지털세의 두 가지 접근법 이제 필러 1하고 필러 2인데 이게 이제 필러 1 같은 경우는 과세권 배분을 통해서 소비직국 과세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필러 2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뱁스의 어떤 그 이론에 충실해서 이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을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고 발표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둘의 관계가 지금 좀 전에 이제 파워포인트 PPT를 이용해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부한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필러 2가 필러 1을 이제 대체하는 관계로는 안 되는 건지, 그럼 필러 1이 작동을 잘 한다면 필러 2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건지, 뭐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표문에서도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최소한의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중과세 방지 등의 어떤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 조약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의 논의가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기존의 우리 틀 내에서 조세 조약을 이용해서 이 국가 간의 어떤 그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없는지. 특히 제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 이 데이터세가 일종의 소비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세 조약은 이제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조세 조약에 적용해도 이 데이터세는 이제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발표문에서도 나왔는데 뭐 이제 그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뭐 표 2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상당히 좀 변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 국내 기업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중심의 소비 국가니까 소비지구 과세권의 범위가 이제 넓어질수록 이제 우리 기업엔 또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람직한 이 디지털세 도입 방안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까 표 2에서 이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셔가지고 그런 내용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토론 이 코멘트 주시면서 여러 가지 또 발제를 들으시면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한 발제자에 대한 질문도 포함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전에 받아본 토론문에 의하면 우리 고세무사님도 다양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토론자별로 발제자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구 교수님께서 물어주신 질문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좀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토론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게, 발표 시간을 40분 주셔가지고 제가 양이 모자랄까봐 여러 가지 양을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읽으시느라고 아마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 그리고 토론문을 저도 읽으면서 토론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아마 제가 너무 글을 개발세발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성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질문이, 이게 데이터세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도입되는 목조세이기 때문에 국제세 조세 회피 방지 기능을 하는 거 좀 다르지 않냐 그랬는데, 물론 목조세든 보평세든 데이터세는 도입할 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데이터세에 대해서 논문 쓸 때 주 초점은 제가 어차피 국제조세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국제조세에 가장 문제되는 조세 회피 문제를 데이터세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이제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니 조세 조약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우리 로스타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한미 조세 조약상에 또 한 벨기에 조세 조약상의 고정삽종 문제 때문에 1,700원 법인세 부과한 거 취소 판결이 2017년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조세 조약들이 소득세와 법인세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소비세 같은 경우로 만약에 부과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세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데이터세도 그래서 처음에 기본소득을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줬을 때는 그 내용 안에 보면 초과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법인세 형태로 과세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방향이 소비세로 바뀐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보다 초과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각 국가에 내야 될 기본적인 소비세 같은 것들을 내게 되면 초과 수익 자체의 발생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소득 이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하면서 내야 될 기본적인 소비세,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낸다 그러면 초과 수익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세가 법인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 아니고요,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DST도 현재 법인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매출 규모가 7.5억 유로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적 조치로서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디지털세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세가 새로운 입법이 되지는 않겠지만 기존 법인세 체계를 보완하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DST라든지 디지털세라든지 또 뱁스 대책이라든지 데이터세도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초과이익을 과세할 수 없지만 이런 과세 노력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좀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DST와 디지털세가 병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대신에 DST든 디지털세든 법인세하고는 병존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데이터세도 병존이 가능하죠. 데이터세는 소비세니까. 그리고 아까 광고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세 같은 게 과세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거의 대부분 광고 수입으로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분석해서 각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는 광고들을 개발해서 또 이렇게 광고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DST가 소득과세라고 하기에는 수입 비용을 차감하는 뭐 이런 것들 부분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소득과세로 하는 게 적당치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형태가 매출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부과한다고 해서 소비과세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할 때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또 혹은 이제 장부 기장 의무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를 해서 소득을 산출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총 수익 금액에 대해서 일정 필요 경비를 국가 인정하는 기준 경비율만큼 빼주고 남는 이익에 대해서 과표에 올린다는 그 개념이니까 실질적으로 DST가 얘기하는 그 방식과 별로 차이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소득과세냐 소비과세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방법에 의해서 꼬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세율 구조나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보완하는 그 형태가 더 중요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OECD에서 연계성 기준으로 본 그 매출이라는 게요 매출 규모인데 DST든 디지털세든 대부분 매출 규모와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세 같은 경우도 각 나라의 데이터 수집량이 많을수록 거기에 자기들 회사의 플랫폼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뜻이고 결국은 거기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매출 자체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이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 규모는 모든 세금에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비세 부가가치세 사업장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부가세법상 사업장과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같은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경근 세무사님을 비롯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썼었는데요. 저도 그때 처음에는 이게 갔다 오고 봤는데 저희 교수님이 이게 아이라고 얘기해서 좀 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경근 세무사 강의도 듣고 해서 보니까 아니다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는데 최근에 윤지영 교수님이 서울대 윤지영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에 보니까 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아마 그 논문에서도 이 구분되는 특징이 진짜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하고 사업장이 돌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헷갈리는 부분은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법상 제53조 2의 전자기기 용역에 부가세 과세하는 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서비스, 전자기기 디지털 서비스니까 이 부분이 아마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다른 세금이고요. 이걸 갖다가 고정사업장과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붙인 이유는 다른 세금이라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DST는 법인세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얘기는 전자기기 용역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굳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하나는 원칙주의 과세 원칙이고 하나는 소비주의 과세 원칙이 부과되고 또 하나는 법인세 하나는 부가세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필러 1하고 필러 2가 제가 서로 목적이 다르다고 썼는데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목적은 같은 것 같고요. 결국은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약간 수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원은 이익 배분을 좀 하기 위해서 연계성 기준으로 해서 과세권 배분하는데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필라 2 같은 경우는 소득 이전 자체를 발생하지 않은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은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봐야 되고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 필라1과 필라2의 이중과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금액 ABC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OECD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안전장치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 발표문에 이중과세 방지장치 명확성을 얘기한 건 이게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먼저 원칙을 하다 보니까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때에 세액 공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될까요? 네. 네, 구 교수님 토론에 대한 우리 발제자의 답변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아마 구 교수님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 그 내용은 우리 고 세무사님 토론 이후에 자유토론 시간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이신 고은주 세무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문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디지털 세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현재까지 논의된 부분들을 상세히 발표해 주셔서 그동안 굉장히 복잡했던 부분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글세가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데이터에 과세하는 데이터세로 새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세는 그 과세 방법에 있어 다국적 기업이 발생시키는 초과 이익에 대해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디지털세 금액 A에 대한 과세 방법과 서로 호환이 된다는 점은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달에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국세기본소득포럼 그리고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공동으로 개최됐던 세미나를 세무사 TV를 통해 데이터세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데이터세에 대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시기와 더불어 과세 표준 산정과 세율까지 모든 과세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셔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실제로 데이터세가 국내에 입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문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많이 적어봤는데 지금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은 부분 이해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제가 아까 이제 해소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세에 대해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데이터세에 부과하는 그 법적 근거는 데이터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을 통해 가공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같다고 보아 무상으로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디지털세와 같이 데이터세의 부과원칙 자체가 연계성이나 이익배분 관점에서 다시 보완하는 식으로 설명을 더 추가해 주신다면 훨씬 디지털세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과세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디지털세와 데이터세가 사실 하나의 큰 과세 체계에서 다른 과세 세목이 아니라 하나의 세목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헷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과거 부가가치세나 지금의 DST 등 새로운 세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도 가장 발달된 지역인데 왜 지금까지 데이터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사항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이신 고은주 사무사께서
코멘트와 또 발제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사님 토론문에는 질문 6가지인데 2개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연계성이나 이익배분 관점을 같이 연결시키면 훨씬 더 데이터세 부과를 좀 보완하는 식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연계성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계성을 잡는 것이 매출 규모로 해서 뱁스 디지털세나 DST가 다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접근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기존 국제 조세 체계에서 과세권 배분에 있어서 원천주 과세원칙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익 배분은 약간 조금 견해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데이터별로 나오는 그 데이터의 양질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데이터 생산 5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처음 출시할 때 미국 이외의 나라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하고 헐리우드 영화도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좀 양질의 데이터라는 거죠.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양한 의견들이 여러 SNS 계정을 통해서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갖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분 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데이터랑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분명히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분 관점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배분을 하는 거는 초과 수익을 갖다 이미 회사로부터 들어와서 이걸 갖다 각 매출별로 나누는 건데 그 개념하고 데이터세에 대해서 데이터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거랑은 조금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목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소비세니까 데이터세는. 두 번째는 왜 유럽에서 데이터세가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거 저도 좀 궁금해서 개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여러 가지 논문을 좀 보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이제 GDPR이라고 유럽에서 만드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3법이 작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확실히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스니펫에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스페인은 스니펫에 도입해서 실패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구글이 이제 뉴스 서비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2018년에 유럽 전체 저작권법이 또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강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 보는 그 기본 개념은 우리는 데이터세를 국가가 과세하겠다는 입장인데 거기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 대가를 받아가서 그 회사의 초과 수익을 줄이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 유럽에서 가져온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해서 정보 동의할 때부터 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기업들이 돈 내고 가져갈 수 있도록 산업화시킨다는 거죠. 그게 마이데이터 개념인데 그게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다르게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막아놨습니다. 그게 이른바 데이터 현지화 정책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항해서 유럽연합만큼의 어느 정도의 그 인구라든지 또 그런 파워들이 좀 적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법률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쪽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법률들이 개인의 권리들, 그 다음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그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쪽, 저작권이라든지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많이 강화되었고, 특히 DST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다투고 있는 중이라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조세법 학자들이 논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데이터세에 대해서 도입한 것은 사실은 기본소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도 데이터세에 대해서 과세할 거에 대해서 아마 조세법학자들이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별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고은주 세무사님의 토론에 대한 발제자의 추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유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 분 토론자께서 발제자의 추가 답변까지 들으신 상황에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구 교수님 어떻습니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고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일단 데이터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까 토론하면서 다른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 이제 논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데이터세랑 좀 비슷한 아까 디지털세랑 이제 비슷한 세금이 있듯이 그러한 세금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예전에 데이터세에 대해서 쓰신 논문을 제가 잠깐 봤을 때 데이터세랑 좀 유사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이제 혹시나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보완해가지고 데이터세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세가 다른 국가에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반대로 그러한 것들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다른 세금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고정사업장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 위드홀딩 텍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있었고 또 우회이익세도 아마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세 자체를 소비세 형태로 데이터세와 같이 과세하는 세금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데이터세가 국내에서 도입돼서 실제 입법되게 되면 아마 다른 국가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기본소득을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세계 포럼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한국에서 또 열리는데요. 그쪽에 아마 데이터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세 지금에 대해서 아마 토론이 있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과세책을 확실하게 잡는다면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구 교수님 추가 질문에 대한 발제자의 추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고 세무사님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더 하실 게 있으신지요? 네. 우리 고 세무사님은 특별히 추가 제의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디지털 세제의 동향과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신원 세무사님의 발제와 구성권 교수님 그리고 고은주 세무사님의 지정 토론을 듣고 또 추가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분 우리 발제자님과 두 분 토론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자로서 저도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디지털 세제의 현재 주소 그리고 최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는 아마도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주제의 재원으로서 오늘 발표하신 디지털세, 데이터세 이슈가 아마도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디지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도 아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 디지털세라든지 또 데이터세라고 하는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 재정 수요 확대에 필요한 세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또 이 부분을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제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공평성이라든지 또 경제에 미치는 중립성 같은 가치를 자칫하면 훼손할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제자께서는 데이터세 관련해서 전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부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전가라고 하는 문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산업에서 차지하는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차원의 디지털 세제의 어떤 그 논의 과정 또 합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그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 포지션을 마련을 하고 많은 세제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제4회 최근 디지털 세제의 동향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오늘 그 포럼은 이런 그 논의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 주제는 오늘 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포럼에서도 곧 머지않아 또 한번 다뤄질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님, 김진원 세무사님 그리고 구성원 교수님, 고은지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 포럼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함께 그 오프라인 그 발표장에서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요. 제5회 그 포럼도 아마도 상당히 흥미롭고 시적절한 주제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4회 한국교세 포럼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세원 개발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그 김신원 세무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또 이렇게 그 박사학위 논문의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많은 부분도 더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자장을 맡아주신 이 김갑순 그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을 함께 해주신 우리 구성권 교수님 그리고 고은지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한근찬 연구이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 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회 한국세무포럼 제4회 이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